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치과보존과 허수진입니다. 오늘은 즉시 일레이 수복의 임상적 가치와 그리고 특히 저스트 스캔을 활용한 체어사이드 3D 프린팅 수복이 어떻게 우리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디지털 기술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최초의 디지털 시스템이 소개되었고 우리가 익숙한 세렉 또한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장비 가격이 너무 비쌌고 기존 인상 기공 방식이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국내 개원 환경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호기심 많은 얼리 어댑터들의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기공 영역에서는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이 그때부터 되어 갔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번거로운 왁업 과정을 줄이고 또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효율화시켜줬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내 기공 시장 자체는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캐드캠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 기공은 이제 디지털 되었다라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지만 임상가 입장에서는 정말 직접 이 변화된 워크플로우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변화는 구강 스캐너를 도입한 다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스캔 데이터만으로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한다던가 아니면 스캔을 보냈을 때 크라운이나 올레이 등의 보철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로 임상가에게도 디지털을 쓰면 편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마케팅 회사의 분석 자료를 보면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도 디지털 덴티스트리 마켓이 시장 규모가 2배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스프린트 레이라는 3D 프린팅 회사를 주목했습니다. 이 회사가 새로운 라인업을 런칭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10년 뒤까지 이제 디지털 치과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발전 항목으로 지목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트렌드는 이미 구강 내 디지털 스캐너로 전환이 이미 트렌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향후 10년의 동력은 이제 치과 심미 시장에 대한 떠오르는 드라이브를 타고 앞으로 이 3D 프린팅 시장이 함께 커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왜 앞으로는 밀링이 아니라 프린팅에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밀링이 주도하던 체어사이드 캐드캠 방식이 진정한 세임데이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원비짓이라고 하는 세임데이 덴티스트리는 세렉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간접 수복은 원래 본을 뜨고 기공물이 나오는 시간까지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다가 또 이게 안 맞으면 다시 인상을 체득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환자나 이제 내원 횟수를 줄이고 싶은 환자에게 오늘 바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마법 같은 제안이 됐던 건데요. 저도 사실 전공의 시절에 억 단위가 넘는 이런 세렉 장비가 저희 보존과 한쪽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아무도 쓰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비짓 간접 수복을 꼭 마스터해보고 싶어서 1년차 때부터 디지털을 직접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차쯤 되면 내가 이제 1시간 안에 당일 세팅이 가능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현실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상을 체득하는 것까지는 금방 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디자인 과정 그리고 밀링 후에 글레이징 또 퍼니스에 또 소결을 해줘야 되고 또 식히는 데 시간이 걸리고 스테이닝 등 후처리 과정이 길고 아무래도 적합도 문제 그리고 마진 치핑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만든 기공물이 안 맞아서 당일 또 세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신터링까지도 7시간 이상이 걸리죠. 그래서 결국엔 가능하지만 이제 원데이 진료가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즉시 수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절망의 계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는 결국에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투비짓 방식으로 이렇게 결국 또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진정한 즉시 수복이 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그리고 복잡한 후처리 없이 누구나 쉽게 재현 가능한 워크플로우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소수의 도전이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먼저 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일레이 수복을 즉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즉시 수복은 오래전부터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식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접 수복물을 바로 세팅해 줄 때 얻을 수 있는 임상적 이점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장점은 환자의 편의성인데요. 당연히 이제 즉시 수복이 가능해지면 내원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마취도 한 번에 이제 같은 분학도 여러 개를 또 치료할 수가 있고, 임시 수복이 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임시로 떼어놨던 게 떨어지거나 또 그 임시수복제의 부족한 실링 때문에 생기는 시림이나 저작 불편 등과 같은 그런 불편한 적응 기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든지, 그리고 멀리서 방문하는 환자, 그리고 치료해야 될 치아가 여러 개인 환자에게는 사실 하루에 치료가 끝난다는 경험은 굉장히 큰 만족도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나멜 크랙과 마진 인테그리티 측면에서도 즉시 수복이 갖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2001년 로날드 등의 연구를 보면 랩사이드 일레이, 즉 임시 수복물을 장착한 상태에서 더모 메카니컬 로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는 특히 버칼 쪽 에나멜 마진에서 치핑과 그리고 크랙이 유발되는 그런 결과를 관찰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시 수복 기간 자체가 에나멜 크랙을 가장 많이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럭사템과 같은 이런 단단한 임시 재료는 견고하긴 하지만 탄성이 적어 하중이 그대로 와동벽에 전달되면서 범랑질 균열을 높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게 좀 말랑말랑한 재질이죠. 시스템 엘레이 같이 탄성이 있는 임시 재료는 균열 자체는 더 적었지만 두 재료 모두 임시 수복 기간 동안 균열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임시 시멘트의 오염과 압축에 의한 상하질 변연의 디테리오레이션이 즉시 수복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임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상하질 변연부 어드헤전 품질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체어사이드 일레이는 바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임시 수복 기간이 없고 그리고 또 안정화되지 않은 약한 상태의 와동이 그 상태로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서 더모 메카니컬 로딩을 받는 것이 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범랑질 치핑이랑 크랙 발생 확률이 유의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하질 변연의 악화가 또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수복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에나멜 크랙 발생을 줄이고 또 마지날 인테그리티 향상 면에서도 우수한 치료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수복의 세 번째 장점은 접착 강도의 향상입니다. 이메디에이트 덴신 실링이라고 파스칼 마그네가 이렇게 좀 제창한 그런 이제 이론이죠. IDS의 장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IDS는 프랩 직후 그 프레시한 덴틴 서페이스를 이제 즉시 봉쇄를 해줌으로써 미세 노출을 줄이고 상하질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또 접착 강도를 높인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IDS의 장점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간접 수복물은 2회 방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랩 이후 IDS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임시 수복물을 또 장착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임시 수복 재료 자체가 또 상하질 표면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레진 베이스 프로비저널 매터리얼, 즉 IBPM이 사용될 경우에는 레진 성분의 일부가 IDS층에 달라붙어 제거 과정에서 이렇게 접착에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제거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추가적인 이제 절삭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IDS 하는 과정에서 이 접착제 자체를 너무 얇게 도포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중합층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합이 또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너무 두껍게 도포를 하게 되면 최종 보철물과의 이런 적합성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임상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IDS층의 두께를 재현하기도 또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IDS의 장점을 이론만큼 실현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때 참고할 만한 연구가 바로 IDS 후 임시수복제와의 상호작용을 평가한 이제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 마이크로 텐사일 본딩 스트렝스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접착력을 보인 그룹이
이제 IDS를 오히려 안 한 그룹보다 IDS를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레진 계열 우리가 이제 퀵스나 퍼밋 같은 그런 이제 임시 수목물로 필링되었던 경우인 그룹 6이 본딩 스트렝스가 23.79 메가파스칼까지 떨어졌고 이는 신선한 덴틴에 바로 세팅을 해준 컨트롤 그룹인 42.18 메가파스칼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의 본딩 스트렝스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 IDS 자체는 훌륭한 개념이지만 그 임시 수복 단계가 이제 끼어들게 되면 그 장점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복은 여기서 결정적인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어 사이드에서 바로 수복물을 세팅하게 되면 이런 IDS를 방해하는 임시 재료의 오염도 없고 그 자체로도 바로 IDS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레시한 덴틴 서페이스에서 즉각적인 실링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접착 시에 이 본딩 스트렝스 저하가 없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수루 감인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즉시 수복은 IDS의 장점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재현하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런 거죠. 즉시 수복의 장점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동안은 실제 임상에서 잘 활용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3D 프린팅이 어떤 점에서 즉시 수복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하나입니다. 바로 밀링 위주의 방식이 가진 물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밀링은 버가 지나갈 수 있는 경로로만 가공이 되기 때문에 언더컷을 재현할 수 없고 일레이 내부의 이런 샤프한 형태를 구현하기 어렵고 또 최소 두께를 일정하게 확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랩사이드 보철물의 품질은 체어 사이드에서 얼마나 숙련되게 이 세팅값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기공 과정은 직접 이렇게 기공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공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다고 하면 러닝 커브도 너무 길고 또 시행착오도 많고 또 인력에 너무 의존적인 워크플로우가 필요했던 건데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즉시 수복이 좋은 건 알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3D 프린팅은 애디티브 방식이죠. 적층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가 필요 없고 버의 패스의 제한이 당연히 그럼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언더컷이나 나이프 엣지, 띤 월 같은 걸 제작할 수가 있고 더 보존적으로 프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델레스 워크플로우를 하는 과정이 예를 들면 스캔, 디자인, 프린팅, 후 처리 조금 더 단순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체어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여기 제가 소개드리는 DLP 방식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DLP는 좀 빠르고 또 해상도가 높은 방식으로 치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최대의 장점은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어도 걸리는 시간이 높이에만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옆으로의 면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어도 거의 나오는 시간이 비슷하다라는 장점이 특히 임상 워크플로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프린팅 레진은 강도나 수축의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의 한계를 대부분 이제 극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2021년 지안티 등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캐드캠 디자인을 사용했는데도 3D 프린팅 보철물이 밀링 보철물보다 더 교합 정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린팅 보철물은 이제 캐드와의 편차가 더 적었고 구강 내 조정 후 편차도 더 적었으며 P1, P2, P3 이렇게 세 가지 기준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엔 밀링 방식이 가지는 물리적 한계를 잘 보여주는데요. 밀링은 버의 직경에 의해 형태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일레이 올레이에서 중요한 이런 샤프한 마진을 당연히 형성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둥글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인터널 마진을 1대1로 재현하는 게 구조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밀링하는 버와 내가 하는 프랩 버가 똑같지 않다면 이제 1대1로 재현이 어렵다는 뜻이고요.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캐드캠이 사실 많이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기술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오프셋을 주는 겁니다. 그 부분, 날카로운 부분은 더 깊게 깎아서 마진을 넓히면 사실 오버밀링이 발생해서 형태가 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오프셋을 줄여버리면 버가 닿지 않는 부위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컨센트레이션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뭐 디본딩이나 뭐 프랙처 그런 리스크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밀링은 어떤 방식으로든 설정값을 아무리 잘 조정을 한다고 해도 형태 소실 또는 응력 집중이라는 타협을 피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반면 3D 프린팅은 이제 적증 방식이기 때문에 버가 이제 필요가 없고 샤프한 마진이나 언더컷 같은 구도를 그 디자인한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반 수복은 과거의 밀링 방식보다 형태 재현성 그리고 적합도, 교합 정확도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다른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사실 실제 수복물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 이제 다른 연구를 보면 2022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발치된 구치에서 3D 프린팅 레진과 그리고 3가지 밀링 재료로 올레이를 제작해서 에이징, 서머사이클링 전후 마진과 제작 비용 그리고 이제 시간까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올레이는 밀링 PMMA 이외의 모든 적합도 면에서 더 좋은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에이징한 이후에도 3D 프린팅 올레이는 이맥스와 유사한 마진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3D 프린팅은 8개 이상의 수복물을 제작할 때 밀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산 비용 역시 밀링 장비나 이런 밀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거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까지 저렴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장비 투자 비용까지도 프린팅이 더 낮고요. 정리하면 이제 3D 프린팅 레진 올레이의 변연 적합도가 이렇게 피로 부하에서도 리튬 다이실리케이트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합도가 좋다. 그리고 밀링 PMMA보다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용과 장비 투자 이제 효율성을 우리가 개원가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시간 효율성이 뛰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적응증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재료의 물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임상적인 적용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즉 3D 프린팅 수복물은 아무래도 비용, 시간, 적합도 측면에서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장점을 지닌 제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재료의 강도 기준입니다. 3D 프린팅 레진이 어떤 수복물에 사용될 수 있는지는 크게 3가지 ISO 기준이 쓰이는데요. 먼저 ISO 4049를 보면 임시 보철물과 간접 수복제에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타입 2에서는 사실 최소 굴곡 강도가 50메가파스칼만 견디면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임상에서는 실제 교합 부하를 견디려면 대략 80 이상을 실질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SO 10477인데요. 이 기준은 영구 수복용 폴리머 크라운 재료에 적용되고 여기서는 최소 굴곡 강도가 100메가파스칼 이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3D 프린팅 크라운이 영구 수복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메가파스칼 이상의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저스트 스캔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진 계열의 소재의 강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스트 레진입니다. 이 재료는 기존의 UV 레진과는 다르게 고분자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필러 없이도 안정적인 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저스트 레진의 굴곡 강도는 200메가파스칼, 그리고 경도는 320, 비커스 하드네스로 일반적인 컴포지트 레진의 범위인 80에서 170 보다 훨씬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즉 이 소재는 이제 IOS의 이제 임시 수복 기준은 가볍게 넘고 영구 수복제의 기준이 100메가파스칼의 요건도 충분히 충족하는 강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스트 세라믹 레진인데요. 이 재료는 세라믹 필러가 포함된 하이브리드 레진으로 물성이 더 우수한데 굴곡 강도는 150메가파스칼 이상이고 파절 인성은 1.14, 1.4 그리고 탄성 계수는 14메가파스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탄성계수 면에서는 이제 범랑질이나 상아질과 좀 유사한 범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예전에 많이 이제 쓰였던 비타사의 마크 2, 이제 펠드 세라믹 기준의 강도와 비슷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탄성계수는 범랑질에 더 가까워서 임상적인 적합성과 내구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재료들의 굴곡 강도를 한눈에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회색 막대기들은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대표적인 레진 소재들을 의미하고요. 테세라랑 레스트덴 CMB라는 다른 이제 3D 프린팅 레진, 그리고 험버제트, 그리고 세렉 1과 2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펠드스파 세라믹, 그리고 로사이트 글래스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수복물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측에 이제 저스트 레진 계열의 굴곡 강도는 200메가파스칼 이상이기 때문에 비교군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스트 레진의 강도가 기존 레진류 그리고 일부 세라믹 소재의 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굴곡 강도 이외에 다른 기계적 물성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 저스트 레진과 저스트 세라믹 일레이 모두 굴곡 강도, 탄성 계수, 또 경도 면에서 기존 소재 대비해 우수하거나 대등한 성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소재 모두 단순한 프린팅용 임시 재료를 넘어서 임상에서 안정적인 장기 예우를 기대할 수 있는 수폭 재료, 이제 앞으로 더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임상에서 3D 프린팅 일레이를 이용해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20세 여성 환자였고요. 우측 하 구치부에서 저작시 시린 통증 호소했고 오식이 아무래도 폭이 좁고 깊이가 얕은 형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직접 레진으로 수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엔 C팩터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2급 수복보다는 더 본딩 페일리어가 잦고 또 그리고 7번이라서 아무래도 간접 수복을 한다고 해도 프랩 두께가 확보가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번 케이스에서 이제 3D 프린팅 일레이로 치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와동 삭제는 유지 형태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착력을 최대로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응력 집중을 줄이는 형태로 프랩을 했고요. 완성된 프린팅 레진 일레이를 보시면 밀링으로는 충분한 폭과 두께 확보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프린팅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거의 육안으로는 변연 적합도가 또 우수하면서도 두께가 폭이 얇은 것도 잘 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착은 이제 범랑질의 셀렉티브 애칭으로 3부식하고 본딩 처리한 뒤 강중압해줬습니다. 그리고 레진 시멘트로 접착을 완료했는데요. 딜리버리한 모습입니다. 이제 세팅 직후인데 교합접 찍힌 것을 보면 거의 교합 조정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이제 제작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로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레진 일레이가 아무래도 3D 프린팅 기반 이제 레진이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투과상은 방사선적으로 이제 투과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연히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그 접착제 자체를 좀 방사선 불투과상이 좀 진한 시멘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6세 남자가 이제 우측 아래 어금니 크랙 라인도 보이고 또 기존에 아말감 수복했던 걸 교체하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그 이전 케이스처럼 이제 1급이긴 하지만 이전 수복물의 깊이가 깊고 또 펄프 챔버가 좀 커서 다이렉트 수복을 했을 때 수로 불편감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저스트 일레이로 당일 수복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환자가 내원해서 프랩하고 또 보철물 장착하고 집에 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제가 각 과정을 실제로 하나씩 시간을 재봤는데요. 우선 프랩은 약 5분 정도 걸렸습니다. 프랩이 끝난 뒤 부분 스캔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스캔 과정은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했고요. 그 다음 과정은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배정된 뒤 일레이 디자인까지 총 약 11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완료되면 바로 프린팅이 들어가는데 프린팅 자체는 8분에서 9분 정도가 걸렸고요. 이후에 후처리 과정은 1분씩 2번 세척 그리고 경화 5분 이렇게 총 7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적을 해보고 샌딩까지는 5분 미만으로 왜냐하면 교합 조정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면 과정 자체가 또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누구든지 사실 충분히 1시간 내에 프랩부터 접착까지 원비짓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환자는 실리콘 인상제로 이제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요즘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맥스 캐드캠 방식으로 보철물이 제작된 케이스였는데 이제 세팅하는 날 오셨을 때 이게 보시면 이제 매지알 박스 쪽에 마진이 좀 잘 안 맞는 게 보여서 이제 재제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스트 스캔으로 한번 바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방식으로 제작된 수복물을 또 직접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실험용 다이를 2개를 제작한 뒤 3D 프린팅 방식으로 또 이제 저스트 레진 일레이를 의뢰를 드려서 출력을 해서 비교군으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맥스와 저스트 일레이를 교환면에서 시적해 본 사진입니다. 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공극이 관찰이 되죠. 근데 저스트 레진 일레이는 밀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가 훨씬 적어서 그런지 더 좀 정확하게 딱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레진으로 프린팅한 다이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레진 일레이를 올려서 더 잘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캔했던 오리지널 다이에도 각각 맞춰봤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맥스 일레이 내면 값이 저스트 일레이보단 더 크게 밀링되어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레진을 시멘트로 이제 세팅을 한 뒤에 염료에 담갔다가 치과용 현미경으로 이제 25배 확대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두 일레인 모두 같은 레진 시멘트를 사용했지만 내면 적합도의 차이 때문에 이맥스 쪽에서 저스트 일레이보다 조금 더 큰 마지날 리키지가 관찰되었습니다. 내면을 또 트리머로 절단해서 관찰해 보니까 이맥스에서는 비교적 두꺼운 시멘트층이 이게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이 층이 보였는데 저스트 일레이에서는 시멘트 층이 어딘가 사실 잘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얇고 균일했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다른 논문에서도 사실 내면 적합도나 교합 적합도가 좋다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정말 그런지를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제 임상에서도 3D 프린팅 일레이가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인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4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프린팅 방식의 즉시 간접 수복은 기존의 밀링 방식보다 실제 임상에서 더 체어사이드에 가까운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밀링 방식에서는 버에 의한 형태적인 제약도 있고 또 시간 그리고 기공사 의존도가 너무 높았지만 프린팅 방식은 언더컷이나 나이프 엣지도 구현이 가능하고 또 모델리스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바로 처치가 빠르고 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게 신기술이죠. 그래서 아직 그 롱텀 에비던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셀렉션에서는 반드시 좀 신중하게 하셔야겠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받는 질문 이제 강도가 충분한가인데요. 현재 프린팅 레진은 ISO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강도를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지르코니아처럼 절대적인 강도를 필요하는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어렵겠지만 일레이나 올레이 영역에서는 필요한 내구성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접착은 레진 결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라믹이 아니기 때문에 실란 처리는 필요 없고 적절한 듀얼 큐어 어데시브 레진 그리고 레진 시멘트 이 강도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시멘트층의 강도가 잘 확보가 된다면 레진 자체의 강도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그 파절되는 그런 페일리어는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수루 민감성에 대한 건 오히려 더 장점이 많죠. 임시 수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치아가 오염되거나 그런 과정이 줄고 환자분도 또 편안하고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실시간으로 같습니다. 접수된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스트 스캔 인레이를 했을 때 최소 두께나 모양에서 프랩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수축이나 팽창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프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최소 두께나 모양에서 주시죠. 뭔가 프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 건지. 네, 사실 오늘 강의가 30분이다 보니까 많이 뺐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밀링 방식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하시되 사실 박스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접착에 의존해서 제작을 하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도 1.5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강도 측면에서 그런 거지 제작에는 사실 두께의 제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수축 팽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이게 간접 수복의 장점이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수축 팽창 이런 건 시멘트에서 오는 거지 수돗물 자체에서는 이미 최종 경화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신터링이 다 큐어링이 다 끝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적 변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 다른 세라믹 밀링 방식이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스트 스캔 인레이가 아닌 일반적인 임시 수복제를 쓰는 투스텝 인레이에서는 IDS를 추천하지 않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추천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거를 잘 구현하기엔 너무 임상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레이를 임시 수복하고 시리다는 환자분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어서 IDS를 무조건 하고요. IDS를 했을 때 그 두께의 문제가 아까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플러블 레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층을 좀 올려주는 식으로 미중압층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세팅을 할 때도 레진이 있기 때문에 마취 없이 시행해도 많이 시려하진 않으시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퀵스를 저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편하기 때문에 쓰게 되는데 그때는 대신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킥스의 일부가 아까 논문에서 봤던 것처럼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와동 내부를 좀 깨끗하게 뭐 에어 어브레이전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준 뒤에 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수진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